진정한 수뇌부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 복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에 김일성대 얘기부터 쭉쭉 다뤘는데 언제부터 그럼 탈북을 결심하신 겁니까? 예, 제가 탈북 결심한 것은 아마 김일성이 죽음과 연관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90년대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제가 그 연구소에서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 김일성 죽고 나니까 왜 죽었냐 하는 그 책임과 관련돼 가지고 중앙당 검열이 붙었습니다. 예, 그래 그때 검열을 왔는데 검열을 하는 과정에 저희 같은 경우는 운공 목장이 많이 나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게 왜 평양시에 계속 있으면서 연구하는 걸 현장에 많이 안 나갔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때 벌써 김정일이가 이상하게 청암산 연구소에 집중하면서 만천산 연구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관심이 좀 적어진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딱 느껴지는 게 뭘 느껴지냐면 매주 받던 공급이 달라지는 게 딱 알려요. 그래 아차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 되면서 고아인 행군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연구소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김정일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위대한 수령님의, 그러니까 김일성 죽기 전이었죠. 그때는 위대한 수령님의 노화, 그러니까 늙는 거는 노화는 휴식일도 모르고 명절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요일 날도 집에서 못 쉬고 나가서 눈치 보면서 나가서 일을 했어요. 다 일하니까 내가 또 안 나가면 그것도 뭔가 또 충성심이 없는 거로 되고 하니까. 그리고 휴가도 그다음부터는 한두 명이 휴가를 바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전체 다 휴가 바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거의 7년은 휴가를 지방에 못 갔습니다. 제가 98년도 처음 한번 고향에 갔을 때인데, 그날에 고향에 딱 가서 제일 친했던 고등중학교 동창내 집에 있잖아요. 아침 새벽에 가는데 그 길 노상에서 제가 시체를 봤어요. 사람 죽은 시체를. 그게 결정적으로 저한테는 탈출할 수 있는 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났던 첫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때문에 네, 이제 그렇죠. 아사자 시신을 보면서부터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셨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지금 시체를 보고 제일 놀랐던 게 그 시신 보면서도 사람들이 보고 나서는 그대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제일 놀랐던 게 사람 처음에 저는 시신 있잖아요. 죽은 줄 몰랐어요. 산 사람이 자는 줄 알고, 그때 그러니까 휴가 8월 때니까 여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춥진 않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좀 집도 없으니까 이 꽃제비가 아마 밖에서 자지 않나 해가지고 가까이 딱 가는데 사람이 육감이 한 1m 가까이 딱 가니까 오싹한다는 게 있죠. 털이 막 이 머리카락이 팍 서면서 벌써 이 랭기가 있는 시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벌써 그 육감이 알리더라고요. 저 죽은 시체구나 하고 가까이 가다 딱 멈춰섰어요. 그리고 놀라서 쳐다보는데 지나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거 보면서 다 그래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인데. 그리고 저도 황당해서 일어서가지고 왜 그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사람인데 뭐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지나가 좀 가는데 또 시신 또 있는 거예요. 그날에 저희 친구 집까지 가는 거에 1.5km밖에 안 됩니다. 1.5km밖에 안 되는데 3명을 봤어요. 근데 2명은 어른애고 1명은 어른인데, 어른 시신은 그 비닐 소랭이 있죠. 그 대야, 실수하는 대야, 그 비닐 그걸 딱 베고 이렇게 누웠는데 아파트 밑에 그 베란다 1층 그 베란다 밑에가 딱 누워서 자는 것처럼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시신 보니까 이 살뼈가 다, 그러니까 이 살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옷 다 찢어졌는데 그 안에 살 보이는 거 보면 새까맣게 언제 모욕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다 굶어 죽은 거죠. 그리고 충격 너무 받고 제가 친구 집 와가지고 친구 마침 있는 거예요. 야, 그 친구 이름이 영일이었는데, 영일아 너네 집 오면서 보니까 사람 시체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 시체 보면서도 진짜 동네 집 개가 죽어도 저렇게 안 할 건데 왜 저렇게 보통만 척하면서 지나가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너는 평양에서 살다 보니까 배가 없다 타 먹고 평양은 굶어 죽은 사람이 없지 않냐. 지방은 벌써 3년 전부터 시신이 저렇게 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미 전에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죽어도 그 시신 임자 없다 보니까 방치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김정일이가 굽해서 무슨 뭐 800 몇 호 해가지고 그룹발을 만들어가지고 시신을 거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제 낮에 보면 시신을 거들어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대구를 안 주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별도로 강냉이 또 얹어가지고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을 시키는 게 동네 시신을 거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보고 내가 진짜 그러냐 하니까 믿기지 않으면 나하고 같이 좀 이따가 가자고. 그러면 시간 보니까 한 11시 됐는데 나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따라 올라가니까 시이민연의 여기로 말하면 시청이잖아요. 시청. 그 시청
그 마당 그 한쪽에 승리58 차 북한 차가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 적재함에 사람 시신이 한 29 정도가 관도 없이 가만히 있죠. 벽가만히. 그것도 깨끗지도 않아요. 완전히 어지러운 그 벽가만에다가 둘둘 말한 것들이 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 저기 어디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그 시체가 많이 이렇게 묻히는 곳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제가 휴가 끝나기 전에 한번 그 친구 통해서 거기까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건 인자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파묻어 놓고 물이 저고 다 그대로 파묻어 놔요. 한대. 그리고 메모해가지고 평묘 만들어요. 평평하게. 그러니까 북한말로 평묘라 그러거든요. 평묘한다고. 그러니까 시신 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미 전에 다 죽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막 놀라니까 충격받으니까 저희 친구가 밀수꾼이었어요. 밀수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너무 좀 믿기지 않으니까 그때 이 친구 입에서 나오는 게 대한민국 뭐 해서 전 처음에 대한민국이라는 소리가 무슨 태국인가 아니면 뭐 대만인가 막 이렇게 해서 남조선이라는 건 몰랐거든요. 그때 북한은 남조선밖에 몰랐으니까. 그런 이런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게 대한민국은 얼마나 잘 살고 중국도 지금 요즘에 우리 조선족들이 저 남조선에 가서 지금 3년간 일하면 10년 벌 수 있는 것만큼 돈 벌어 와가지고 집도 다 싸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런 말도 하고. 근데 내가 너 어떻게 하냐 하니까 하루는 저보고 야 너 오늘 집에 가지 마. 왜 하니까 좋은 걸 보여주겠대 저한테. 그래 하고 그날 집에 가서 제가 나 오늘 그 친구 집에서 좀 저녁에 술 마시고 좀 못 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부모한테 말하고 저녁에 친구 집에 좀 있는데 처음에 한 잔씩 마시다가 그 앉아 있는데 한 11시 되니까 밤에 밖에 가서 빗장 딱 걸더니 이불 내려놓고 그리고 이어폰 있지요. 북한은 레시바라 그래. 레시바를 기다 꽂는 거예요. 이불 속에 지금 같이 들어가시 있는데 그 레시바 있다가 좀 이따 씩씩 소리 나던 건데 딱 잘 맞추더라고요. 맞춰보니까 목소리가 나오는 게 대북방송 라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 그 친구 통해서 제가 대북 라디오를 알게 됐죠. 진짜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대북 라디오가 제 운명을 바꿔놓은 거죠. 만약 그걸 못 들었으면 제가 지금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나쁜지도 몰랐죠 사실은. 지금 KBS 대북방송 그때 반기에 3가지를 들었어요. 하루에 3가지를 들었는데 네. 이 친구가 그 어두운 안에서 다이널리게 돌리는데 능하니까 자기도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하는데 딱딱 맞추면 한 번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거기서 미국의 소리 VOA 한국말 네. 방송에 네. VOA 방송에 네. VOA 방송이죠. 그 방송 그다음에 기독교 방송 국동 방송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잘 들리고 김장원 목사님 하시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서 KBS 지금은 한민족 방송이요. 그때는 사회교육 방송이었어요. 네. 진짜 잘 들립니다. 그 방송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진짜 옆에서 말 듣는 것처럼 들려요. 한 새벽 5, 6시 되면 근데 혹간 이제 어떨 때는 그 라디오가 북한에서 장애팔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잘 안 들릴 때가 있는데 또 지나가면 또 잘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라디오가 저한테는 진짜 제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고 정말 저한테는 희망의 등대였고 그랬죠. 처음 들을 때 어떤 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친구한테 그랬죠. 처음에 듣고 나서는 참 좋은 거는 우리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이 간드러진 소리 있잖아요. 북한서 말하면 간싸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 제가 재밌긴 재미있는데 뭔가 거짓말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년 세월을 북한에서 세뇌교육 받은 사람이 그 라디오 처음에 제가 진짜라고 믿을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 보고 야 이놈아 이거 진짜 듣지 마라. 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너가 이제 목 날아난다 너. 막 그러면 막 친구를 막 욕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알았어 됐어. 뭐 그러면서 그날은 끝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요. 그 하루 조금 듣고 나서도 낮에 집에 왔는데 저녁 시간 되니까 또 듣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는 게 사람이 외부를 몰랐더니 갑자기 그거 들었잖아요. 어떡하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또 다음날 또 갔어요. 지금 저녁 가니까 친구가 저녁에 왜 집에 안 갔나 보고 지금 한참 앉아있다가 지금 나는 지금 좀 이따 좀 들을까 생각해가지고 있는데 전날엔 친구를 막 욕했잖아요. 지금 듣지 말라고 막 했던 놈인데 지금 한창 있으니까 너 왜 집에 안 가냐 해서 됐어 어제 그 듣던 거 좀 말 좀 또 들어보자니까 됐어 안돼 막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보고 아니 이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아닌 거지만은 내가 그거 며칠 안 되니까 비판적으로 좀 들어보자 하면 비판적으로 한 말 북한에서 잘해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들어보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에이씨 야 됐어 알았어 너 나가서 술 한 잔 싸우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니까 그거 듣는 걸 또 술 한 명 싸우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라. 값으로.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술 싸워 한 잔 마시고 듣자 그래요. 그래서 또 나가서 술 한 명 싸다가 한 잔 마시다가 저녁 시간 되니까 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들었는데 한 3일 정도 들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진짜 맞구나 하는 생각 딱 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중에서 딱 기억되는 게 탈북자가 한 분이 이제 말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탈북해가지고 와서 버스 기사를 하더라고 서울에서. 근데 그분이 한때 그때 말하는 게 166만 원에
한국 돈을 몰고 탄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166만 원인데 그 친구 말하는 거는 이틀이라고 하면 하루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160만 원이 얼마야 해가지고 친구 보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계속 듣다 보니까 잘 알더라고요. 한일을. 이 돈이 얼마 이렇게 말하더라고. 진짜 그러면 그냥 둘이서 그거 듣고 나서 한 번은 종이장 놓고 그렇다면 이게 쌀 산다면 얼마 사는 거야. 딱 계산했어요 둘이. 그렇지. 근데 쌀 보니까 거의 한 600kg 못 돼도 한 500 몇 킬로 사더라고요. 그걸로 쌀 사면. 그래서 야 이게 뭐야.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좋은 직업이었지만 그거 가지고 시장 가서 쌀 사려면 그때 있잖아요. 대한민국 쌀이 제일 비쌌는데 2,200원 했어요. 1kg에. 2,200원. 아 대한민국에서 지금 올려보낸 쌀. 네, 북한에 보낸 쌀이 그게 제일 비쌌거든요. 한국 쌀이라는 거 알았죠. 사셨습니까? 다 알죠. 그때는 그 당시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한민국 쌀을 북한에서 이제 그 마대는 안 주고 팔았지만은 일부는 이제 그 마대채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쌀 40kg 이렇게 있고 밑에 비매품 뭐 이렇게 쓴 게 딱 있었어요. 그 전에는 뭐 대옥기도 있었다 하는데 전 못 봤거든요. 대옥기는. 근데 그 쌀이 제일 비쌌습니다. 근데 제 월급이 한 3,000원도 3,500원밖에 안 되는 그런 월급 가지고는 기껏해야 1.5밖에 못 샀었습니까? 그 정도로 그때 느낀 게 야 우리보다 400배나 한 달 월급이 쌀로 봤을 때 400배 차이로구나 하는 거 그때 느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 방송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이념적인 말도 민주주의에 대한 말도 순간에 3일밖에 못 들었지만은 와 북한이 그때 죽은 사람이 시신들 보고 그 모순을 느낀 상황에서 딱 들으니까 야 진짜 이게 맞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 끝나고 평양 올라갔을 때도 그때 계속 그 생각 나죠. 이게 그러다가 제가 계속 졸랐어요. 친구한테 졸라가지고 그 후에 제가 라디오를 하나 구입을 한 거예요. 그 라디오를 다 아시잖아요. 북한 라디오는 판매할 때 자체가 다이얼 돌리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낙댐을 해서 고정시켜. 네, 그리고 안에 그 회로판에서도 다이얼 변화시키는 장치가 없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저런만 얘기하면 북한 라디오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밀수에서 들어오는 라디오만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 저도 그 라디오를 하나 구입하는 저 친구가 구입해줬죠. 근데 그 일화가 또 복잡합니다. 그 라디오를 제 손에 안에 넣기까지 얼마나 그때 힘들었었는지. 그렇죠. 단파 라디오 구하기가 네. 힘들으니까. 네, 근데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제가 그때는 중국 전적 아는 사람도 없고 뉴스도 안 하니까 친구 보고 야 좀 하나 좀 구해달라 하니까 이놈이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하나 구해줬다가 네가 잡히면 내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난 못한다. 그래가지고 한 2, 3년 동안 휴가 갈 때마다 가니지가 듣기만 했지만은 제 손에 뭐 구입을 못했죠. 그러다가 2003년도에 그 친구한테 자꾸 매달리니까 하는 소리가 좋아 그러면 내가 하나 구입해주되 좀 꽤 돈 든다. 돈 든다는 게 근데 거저 안 가지겠다. 돈을 살 거야. 뭐 그랬죠. 진짜 아닌 게 일반 라디오 파는 거 한 거의 10배 되게 돈 줬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 돈 주고도 가지면서 당부받은 게 뭐라고 했냐면 나보고 야 너 절대로 난 너한테 라디오를 같이 들어본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너 전번에 보니까 라디오를 압록강에 나가서 아침 세수하다가 하나 얻었다며?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걸 제가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훗날 내가 잡히면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우연히 하셨습니까? 아니면 죽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온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쪽에 있으면 밀수를 계속 했고 그 과정이 사람들을 넘기고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함흥에 있는 구교화소인가 교화소 갔다 그냥 죽었대요. 제가 전해드린 소리가 하면.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고맙죠. 저한테는. 그때 그 친구 덕분에 라디오를 제가 계속 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라디오를 갖게 된 다음부터는 매일 듣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해야 되는데 사실 매일 듣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자주 술 먹은 날에는 못 듣고 근데는 그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게 낮에 오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디오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진짜 사람이 외부 세계를 차단할수록 알자고 하는 욕구는 사람이 더 큽니다. 그리고 한번 일단 안다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라디오를 제가 듣기 위한 이 라디오를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술이라든가 담배를 무슨 중독이다 하지만은 이 라디오 중독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라디오 중독이 걸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라디오를 구입해가지고 그 라디오를 제가 걸릴까봐 라디오 본체는 다 이게 분해해버리고 안에 판만 있죠, 판만. 네. 그 판만 가지고 거기다 12V 그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거하고 이어폰 꽂는 거하고 다이얼 돌리게도 이제 그 다 뽑아버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해보니까 진짜 잘 되더라고요. 네. 딱 맞추면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씩 돌면서 주파수 맞추는 거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판대기만 이제 듣고 아침 새벽에는 비닐 다 싸가지고 그 찬장 있죠, 찬장. 그 찬장 뒤에 짬 있는데 거기다 딱 박아냈다가 꺼내서 또 듣고 이렇게 했거든요. 식구들도 다 알았나요? 몰랐죠. 가족한테 처음에 안 말했어요. 근데 후에 제가 탈북에 온 다음에 저희 와이프가 하는 소리가 라디오를 자기네가
듣는 건 알았지만은 다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쪽 방송인지도 알았고. 알았을 거예요. 알았죠. 알았는데 사실은 저도 잠자는가 보고서 자는 거 확인하고 또 듣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내가 듣더라도 훗날에 가족이 피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들고 내가 앞으로 결정하는 걸 다 내가 해야 될 건데 가족한테 뭐 돈 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몰래 계속 들었죠. 근데 겸하게 듣다 보니까 집사람도 진짜 거의 몰랐어요. 왜냐면 이어폰만 꽂고 나면 자다가 와이프가 확실히 자면 근데 원래 북한 의사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시다가 나면 밤에 골아 떨어지면 새벽까지 못 일어나요. 사실은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깊이 잘 때면 나는 낮에 잤으니까 또 깨나가지고 고양이처럼 또 듣고 또 아침 깨날 줄 알면 또다 거서해놓고 막 그랬죠. 그럼 매일 주위에 그리고 네. 저 김현님처럼 엘리트 지식인들이 혹시 듣는 친구 그뭐 웬만해서는 알기 어렵겠지만 한두 번 있었다든지 그런 것도 있죠. 감지하셨나요?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오기 전인데 네. 2008년도인가 그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 될 때인데요. 그때 저희 당비서랑 세포비서 친구랑 그 우리 층 다 거의 층 간부 그 북한 지방 간부들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술 좀 마실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술 마시다가 어떤 이야기가 왔냐면 북한 신문에는 이명박 대통령 된다는 이름만 나왔었고 그 사람이 뭐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안 나왔을 때예요 그때가. 근데 라디오에서는 쫙 구체적인 내용 나왔을 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술을 마시다가 한 친구가 야, 저 남순수 이번에 대통령 되는 게 뭐 이명박이라는 사람 된다며 하니까 또 한쪽 친구 하는 소리가 그게 서울시장 하랬대.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러면 한 소리가 그 서울이가 뭐 청계천이라고 있는데 그걸 완전 잘해가지고 그래 네. 남한에서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뭐 대통령도 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 같아 하니까 또 한 친구는 또 아 맞아 그 현대회사 사장까지 했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 그 저도 지금 나 나이도 다 알고 있는데 네. 진짜 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고위층수로 다 듣습니다 라디오를. 일반 사람보다 더 잘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야, 너 어디서 졌어? 물어봤으니까 우리 평양에 친척 있잖아 그 누이네 근데 평양은 다 한대 이걸. 그러니까 이쪽 집 뭐 너도 하니까 나 저번에 우리 와이프 그 저 장사 간다 달리기 장사 하잖아요. 그 장사 갔다 오는 길에 그 기차에서 막 사람들이 열차 가는 그런 거 주고받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들었는데 뭐 그렇더라고. 그래 그렇구나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놈들 다 듣는구나. 근데 와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 중에 라디오 듣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게 나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많구나. 특히 법관들 더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를 해소했잖아요.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고 자기가 또 몰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거기다가 통제할수록 더 듣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정말 이 라디오가 북한 주민들을 계몽시키고 하는 데는 좋은 게 호기심 자체가 엄청 유발되는 게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 더 잘 하셨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민족이 사는 게 어떻게 사는지 하는 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북한은 또 북한 내부 안에서도 서로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모르고 다른 분야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도 하여튼 라디오가 제 생각에는 진짜 많은 사람이 듣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프로그램이나 즐겨 들었던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았던 게 내가 뭘 잘 들었냐면 역사에 대한 걸 잘 하는 프로가 또 있더라고요. 역사가. 근데 북한에서 배운 역사는 다 김일성 역사만 배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 역사에 대한 거 쫙 나오는 게 진짜 그 디테일하게 잘 나와요. 예,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새 삶을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탈북자들이 나오는 거 있죠. 와서 그분들이 와서 뭘 하고 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프로가 또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정말 너무도 만족했던 게 배고파도 그 라디오에서 듣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저희 귀를 충족시켜주면서 정말 배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대로 못 먹어도 그 라디오 한 번 들으면 진짜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 그때도 그런 이제 내용들 특히 탈북자들이 경제 코너가 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숫자에 밝잖아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밝다고 생각해요. 또 북한 사람들은 뭔가 말하면 그걸 마지막에는 숫자적으로 대비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라디오에서 뭔가 남한에서 물가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나오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듣고 한줄 적어놓고 그게 얼마인지 계속 따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하여튼 전반적인 프로가 다 좋긴 좋은데 그런 프로들 탈북자들 하는 프로 경제 코너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참 좋았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라디오를 막고 인터넷을 막는데 만약에 인터넷이 북한에도 이제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면 이 베나 TV 시청률을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은
탈북민 네. 남쪽으로 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 가장 관심이 크거든요. 그렇죠. 아마 다른 방송을 안 봐도 이 그렇죠. 프로는 100% 시청하지 않을까 네. 생각. 네. 저희는 그냥 날 것 그대로 생생한 그렇죠. 모습을 가공되지 그대로 않은. 전달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된 라디오는 진짜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최근에 이게 베라 TV도 제가 완전히 진짜 팬이거든요. 제가 저희 또 가까운 친구들이 또 많이 또 여기서 나와서 또 이제 했잖아요. 네. 기자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시는 분 중에 최성국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여하튼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인데 그거 들어보니까 야, 북한 주민들이 이런 걸 들으면 얼마나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북한 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네, 또 그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한 번은 북한에서 꿈을 꾸잖아요. 라디오 때 나면 꿈 꾸는 것도 한국 꿈 꿉니다. 한국 꿈을. 네, 한 번은 꿈을 꿨는데 네.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서울서부터 지금 수원까지 막 가는 꿈을 꿨어요. 진짜 신발을 막 진짜 꿈이 진짜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딱 깨놨는데 진짜 아쉬운 거예요. 근데 깨나지 않고 다시 눈 감았어요. 야, 이 꿈이 진짜 생시 같으면 좋겠다고 그 꿈이 연결돼가지고 뭐 아마 제주도 좀 근데 꿈꾸다 보니까 계속 이게 낮에 듣다 보니까 제가 이 대한민국의 지형도 다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이 어디 있고 평택이 이런 지형적인 거 제가 라디오를 한 6년 거의 듣다 보니까 한국 와서 정착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그러다 보니까 이 차 빨리 지금 평택 가고 뭐 제주도 가고 막 있는 연결하고 싶어가지고 또 다시 누웠는데 꿈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오토바이도 막 북한에서도 오토바이 남의 거 빌려 타봤지만은 제 건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오토바이 타는 꿈도 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 와서 제가 오자마자 처음에 운전면허 따가지고 차 살 수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타서 제가 우유 배달했습니다. 그때 우유 배달하면서도 느낀 게 야, 내 꿈대로 되지 않나 했는데 한 6개월도 못 돼가지고 또 차를 또 구매해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그때 제가 진짜 이게 어떨 때는 막 살 꼬집어 보죠. 내 그때 꿨던 꿈이 진짜 연결되어 있구나. 그때 아마 북한 보위원이 봤더라면 야 꿈깨 그렇게 맞습니다. 꿈깨. 북한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그럼 지금 들여보내면 좋을까요? 북한을 붕괴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들어보면 이런 네.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들여보내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북한에서 또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컴퓨터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 당시 북한에서 만든 건 없었고 남한 거 새 건 들어올 수 없었지만 중국에서 세대 교체하면서 중고된 컴퓨터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 북한 돈도 50만이면 펜티움 3 정도 쌌었고 펜티움 4도 그때 나오기 시작했고 펜티움 2는 그 당시에 날아갔다 갈 정도입니다. 저도 펜티움 3 사가지고 애들 공부시켰거든요. 집에 컴퓨터 놨었고 했는데 그 당시에 벌써 USB가 돌기 시작했어요. 고위층 간부들과 일정한 좀 수준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집에다 컴퓨터 놓고 USB 가지고 좋다는 것들 갖다가 이제 막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정보도 막 서로 교환하고 그때는 벌써 이 알판이 일반 사람들을 움직여도 우리는 그때는 USB 가지고 영화도 주고받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알파는 이제 CD. CDR, 네, CDR. 북한은 알파이라 그러잖아요. CDR, 알판 했죠. 근데 그 당시에 USB가 돌기 시작했는데 제가 딱 올려니까 그때 뭐였냐면 노트텔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는 중국 돈 700위안만 주면 하나 구입할 수 있는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때 진짜 좋아요. 영화도 나오지. 그다음에 이 CDR을 돌리다가도 갑자기 검열소문 들어와도 깜추기 쉽잖아요. 참 좋았어요. 그게 지금 확산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노트텔도 중국 땅에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북한을 목적해서 만든 거예요. 중국이. 그렇죠. 네. 수요자 요즘 나오는 라디오도 요즘에는 전기 안 올 때 돌리는 이제 배럴이 예, 태연 감아서 수동식 발전기를 그런 장착한. 네. 그거 다 북한이 필요한 거지 중국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가 계속 보장되는 중국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이제는 모든 이런 기기가 좀 점점 발전합니다. 아마 더 발전하겠죠 앞으로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북한의 변화는 북한이 지금 저렇게 맡고 있는 인터넷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북한 사람들 많이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보 유입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고요. 이 정보 유입도 이제는 많은 단체라든가 우리 탈북자 단체들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단체나 또 지금 요즘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 유입하되 그 정보를 어떤 정보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수준에 맞게끔 하는가 하는. 네. 그러니까 맞춤형 아까 이런 맞춤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을 것인지 이런 게 좀 생각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여건이 있다면 이제 하나원 교육도 탈북자들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차등화된 교육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네. 생각을 저희가 이제 베나 통일 시간을 통해서 했는데
프로그램도 북한에 들여보내는 프로그램도 그럼 저희가 뭐 네. 지식인용, 고위층용, 일반인용 이렇게 세분화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층 거도 이제 고위층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는 네. 저는 대중성 있는 일반 것이 가장 많으면 좋고 사실은 예 그리고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제 생각에는 고위층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를 놓고 봤을 때 북한에는 간부들마저도 다 지금 저건 안 될 놈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는 북한에 저도 있을 때 당원이고 종합대학 졸업하고 뭐 이런 고위층 간부들끼리 서로 앉아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통일되면 안 돼. 통일됐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자기 살 자리가 없다. 우리 처형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깨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도 통일되고 나서 그래도 동독에 있던 인재들을 다 활용을 해서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는 우리는 지금 김정은과 고위층 몇 명만 내놓고 나머지 불쌍한 북한 간부들 그들도 정말 이제 인권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북한 지도가 싫지만 억지로 지금 충성하는 척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형당할 때도 일반 사람보다도 더 이제 내 놈들은 당해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나쁜 놈이야 해가지고 일반 사람은 총살할 때 9방 쏘도 그 사람들은 막 50발, 막 90발씩 막 쏴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중화기로 쏜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고위층 간부들은 그렇게 오히려 더 이제 처벌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짬만 있으면 모여 앉아서 하는 소리가 풀기 쓸 때 돈 빨리 모아놔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간부직 있을 때 뇌물 받아 먹건 해가지고라도 무조건 위안을 많이 은리했다가 꽝 터지고 나면 대한민국에서도 못 살고 북한에서도 못 살 것 같으면 해외라도 망명해야 된다. 그땐 돈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좀 그래도 많은 라디오 통해 가지고도 북한의 간부들도 야 대한민국 가도 이제는 괜찮지 않냐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이 이제 탈북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더 많은 북한의 고위 인텔리들이 그러니까 민주화 봉기라든가 하는 거는 군중이 하지만은 군중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맞춤형 그 사람들 계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북한 고위층을 향한 적극적인 메시지 발신이 필요한 네.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미 전문가들 상당수가 우리 김 의원님 말씀했듯이 그 계층별로 타겟을 설정해서 뭐 북한에서 최소한 뭐 300명, 3,000명까지는 제거 대상이지만 나머지 하층 또 중간 간부들은 다 우리가 다 포용한다. 이걸 이제 선언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 이제는 지금 상태에 정말 그 가장 그들한테는 지금 살 길이 막막하니까 한마디로 좌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좌절에서 그들한테는 신심을 줘가지고 분기가 되기만 하면 너희들도 북한 땅을 개조하는 그런 데서 선각자 돼가지고 앞으로 좋은 일거리 가지고 충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죠. 예, 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좀 가는 것도 좋고. 그래서 베나TV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 30만 불 모으기 운동을 한다. 네. 북한 고위 간부들이 그 30만 불만 가지면 미국에 이민 신청할 수 있는 그 맥시멈 그 비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30만 불 가지고 미국에 이민 갈 생각 하지 말고 차라리 30만 불 많으면 우리가 통일되면 대한민국 무슨 간부로 공무원으로 받아주겠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선언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 선언. 선제적 선언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 통일되는 게 피바다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되면 북한도 대한민국식 통일되면 당신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간부들이 충성심으로 무장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북한에서는 특히 간부들에 대한 혁명을 더 강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강연에도 일반 강연에 말고 간부 강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오히려 이제 간부들이 오히려 더 이제 외부 세계를 접하고 있고 북한 짓이 나쁜 걸 더 잘한다고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항상 선물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훈장 정치를 통해 가지고 좀 약간 포섭을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은 일단 감시망이 더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 소유권 없다 보니까 내가 중앙당 부장이라 해도 아파트 부장 아파트 가게 되면 자기 소유가 안 됩니다. 살다가도 부장 그만두고 지도원 되면 지도원 아파트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새롭게 부장 되게 되면 들어가기 전에 다 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부들은 자기 집이 도청한 걸 다 알면서도 그걸 가지고 우위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도청됐지 하고는 들어갈 때부터 집사람하고는 필요한 이야기는 귓속으로 이렇게 집안에서도 말을 해야 되고 또 비밀스러운 말은 밖에 나와서 걸리면서도 해야 되고 이렇게 북한은 간부들이 최대한 모든 것이 완전히 그 도청과 감시와 이런 데서 더 이제 된 거죠.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까? 라디오는 이제 계속 네, 들으셨습니다만. 그렇죠. 네, 가장 그 탈북하게 됐던 결심에 우선 라디오를 들어오는 과정에 탈북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도 네. 한쪽으로는 그래도 기회만 되면 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진짜 탈북이라는 게 어려운 게 목숨을 걸어야 되고 잘못하다가는 온 가족이 망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주변 친척들까지도 큰 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결심을 그렇게 크게 못 내렸는데 2009년도 1월 달에 북한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던 김정은에 대한 게 딱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그 전에도 제가 라디오 들을 때는 김정남의 소리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남이라는 놈이 있는데 일본에 갔다 뭐 이런 거 들었는데 김정은에 대한 건 못 들었어요. 그래 이게 뭐지 했는데 김정은이가 된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막 그때 그 대구 라디오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뭐야 하고는 사실 김정일이 사라질 때까지만 해도 김정일은 저보다 한 거의 22년 앞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네, 51년생.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41년생이잖아요. 41년생. 예, 네, 그러다 보니까 41년생. 네. 저보다 거의 22년 네. 앞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기 빨리 죽으면 내가 남은 여생은 좀 그래도 행복하게 북한에서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이 변하면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정은 소리 나오니까 그다음에 아니다. 저건 나보다 진짜 어리도 한참 어린 놈인데 저 놈이 이제 계속 저따위 식으로 이제 정치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밝은 세상을 볼 수 없지 않냐. 진짜 목숨을 각오하고 탈북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9년 2월 7일 날에 탈북을 결심해가지고 전화를 딱 했습니다. 조선족한테 브로커한테 나 좀 갈 건데 좀 도와줄 거냐. 전화하는데 현장 체포된 거예요. 보위원 3명이 딱 들이쳤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손에는 TV 리모컨만한 크기의 핸드폰 전파 탐지기가 들려 있었어요. 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 현장 체포돼가지고 끌려가서 보위부에서 엄청 고문당했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4시에 가서 그날에 가서 한 8시간 고문당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녹초가 되고 온몸이 피투성이 됐죠 완전히. 그러고 있던 찰나에 있는데 새벽 4시에 정신 차린 게 내가 아침 새벽까지 견디지 못하면 탈출 못하면 우리 집이 이제 가택수색한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제가 그 전에 돈 은닉했던 게 한 3만 6천 유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아마 지금 보위원들이 다 가져갔죠 지금은. 근데 그 돈도 나올 것이고 벌써 위아가 그만큼 많이 은닉하면 안기부로 이제 되는 거예요. 안기부에서 받은 돈을 저는 네. 탈북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던 돈인데 대한민국의 간첩이다. 이제 그렇게 이런,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라디오가 나오면 더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살지 못해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4시 딱 내수치는 게 야 이제는 몇 시간 안 남았다. 날만 맑으면 나는 이제 죽는다. 끌려가고 예, 통살감에 같아진다는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마침 4개월 전에 공개 처형을 했던 거 봤습니다. 제가 88년도 11월 달에 2008년도입니다. 11월 달에 5명을 끌어내다가 3명을 죽이고 2명은 그 정치범수용소 끌려가는 그런 해산에서 그런 처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봤던 상태라 제가 안 된다 해가지고 새벽 4시 됐는데 정신 딱 차려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라디오 들으면서 집에다가 혹시 라디오 듣다가 보위부가 들이닥치면 탈출하려고 집에다가 이제 마지막 끝방 꼭대기 비상구를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뭉근 상태에서 들어오면 탈출해가지고 옆집으로 마당으로 뛰어내리게끔 비상구만 누구도 몰랐죠 그걸.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보위원한테 내가 사실 한국에 가려고 했다 말하니까 이놈들이 그다음에 야 이놈아 당에서 그래도 솔직하면 다 용서해 주는데 이놈아 왜 이 매 죽도록 맞았냐. 진짜 그때 맞은 매라는 게 눈 뜨면 이 볼 자체가 보여요. 시퍼렇게 이물었으니까 다 보가지고 그리고 이 다 찢어져가지고 이 지금 자리가 지금 있는데 찢어져가지고 피투성이 되고 흉터가지 있잖아요. 다 깨맸어요. 중국 와서 깨맸거든요. 피투성이 됐거든요 그때는. 그래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내가 진짜 죽는구나 이제는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때 또 매 맞으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니까 이놈아 너 안기부하고 전화했던 거 모르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한 적도 없다고 막 하니까 나보고 말하는 게 야 이 새끼 뭐 인권을 논해. 그때 인권이란 말 처음 들었어요 그때는. 네, 인권이란 말 처음 들었었고 새벽 4시에 그다음에 제가 뻗치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뻗치다가는 나는 소생 못하니까 맞아 죽으니까 죽거나 뭐 어떻게 되니까 제가 유도한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내가 탈북하려고 준비했던 돈도 다 있고 핸드폰도 예비 핸드폰 또 있다. 그러니까 나보고 약도를 그리라 우리가 가서 찾아오겠다는 거. 약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가 돈을 3군데 갈아놨었어요. 그때 갈아놨었고 핸드폰도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바람막이 이제 위에다 복을 씨하는 게 있어요. 씨하는 거기다 묻었기 때문에 찾지 못해요. 이 사람들 올라가면. 그래서 제가 위치가 내가 그래서 가지고 못 찾는다.
내가 이제는 잘못을 빌었으니까 날 좀 살려만 달라. 그러면 내가 돈도 고스란히 다 드리겠다 하니까 쟤네끼리 새벽 4시 됐는데 쑥덕쑥덕 약속하던 게 한 놈이 따라 내려온 거예요. 그래 마침 내려와서 제가 근데 북한은 또 겨울이면 춥다 보니까 집 있잖아요. 강건장치 해가지고 겨울에는 창문은 못 엽니다. 창문 열지 못하게 다 비닐방망으로 다 하고 철조망 이거 세창 다 했거든. 도둑놈 많으니까. 그러니까 문 들어가면 부엌이 있고 바로 정수방 아랫방이 있고 윗방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이 3칸짜리 있는데 마지막 끝방에다가 제가 비상구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들어와서 보면 어디가 이제 부엌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는 이 문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들어와서 문턱에 걸터 앉은 거예요. 걸터 앉아가지고 빨리 내오라는 거예요. 내오고 빨리 같이 올라가자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핸드폰 먼저 꺼내주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 찰나에 그다음에 핸드폰 꺼내주고는 들어와서 당장 그것을 넘었죠. 그래서 새벽 4시인데 겨울 2월달이다 보니까 새까맣지 않습니까? 열치마다 떨어지도 개가 막 짖더라고요. 그래서 난 개 짖으니까 아마 들은 줄 알았었는데 그 당시 우리 집안에서는 또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왜 우리 남편 저렇게 때리냐 아마 이런 말 와면 못 들었죠 지금. 성을 높이는. 네, 그래서 저는 떨어져 가지고 바로 그날로 이제 중국 넘었는데 모험을 했습니다. 모험. 왜냐면 그 사람이 당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떨어지자마자 달리기 막 해서 한참 뛰다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지금 보이부서 나가는데 보이부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국경으로 가야 되겠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막 뛰다가 딱 서가지고 아니 어디로 가지? 근데 그때는 생각이 친구 집에 가서 너무 생각 못하고 숨었다가 좀 세수도 하고 옷 좀 좀 달래서 다 갈아입고 낮에 좀 기회 보다가 집에서 옷 가지다가 입고서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뛴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니다. 날만 밝으면 국경 봉쇄하고 우리 집은 완전 딱 감시하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넘지 못하면 낮에부터는 봉쇄되면 나는 안 된다. 그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까지 가는데 근데 얼음이 딱 얼지 않습니까? 얼음 얼면 그게 얼음이 이제 꽉꽉 얼어가지고 엄청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압록강은 넘어가는 게 자신 있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넘어가서 걸어갈 때 서지 않으면 무조건 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넘어가기 전에 한 30분을 딱 지켰어요. 왜냐면 2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딱 지켜 숨어 있으니까 좀 있다가 이제 교대하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딱 교대한 다음에 살금살금 기어가지고 숨어 있다가 넘어갈 때는 거리가 기껏이 한 100m도 안 돼요. 거기는 제가 넘어가자고 하는 그 위치는 넘어갈 때 이제 사람은 총이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지그자그 힘으로 막 이렇게 일로 가다 딱 엎드렸다 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어요. 건너별까지. 그때까지도 누구도 날 보지 못했고 총에도 맞지 않고 담벼가 숨은 거예요. 깡도강을 하신 거예요. 깡도강 했죠. 근데 그때는 깡도강 하지 않고는 누구한테 연락해서 날 보호해달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로 제가 국정준비대들처럼 아는 날 몇 명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 이제 물건 좀 받아가지고 장사하면서 돈 좀 그때 탈북할 준비도 할 게 뭐 돈 많이 그때 벌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 당시에 새벽에 가서 제가 찾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잘못하면 잡힐 수 있잖아요. 거기도 또 이제 누가 잠복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다음에 제가 모험했죠 그날에. 그래 넘어왔고 한 45일을 중국에서 고생했습니다. 이 고문당했으니까 마을에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갈 수 없고 하니까 넘어가서 정말 올라가서 새벽 8시 아침 8시 되니까 건너편에 그 탑사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온몸에 땀이 저르는데 땀이 나가지고 머리카락이 그대로 얼어가지고 또 맞으면 이 새꼬생이 막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드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얼마나 펑펑 나는지 야, 다시는 내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저기 못 가겠구나. 일단 넘어왔으니까 이제는 나는 갈 길이라는 게 한국밖에 없다는 건 명심한 거고 가려니까 지금 브로커를 잡을 수가 핸드폰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거의 한 일주일은 먹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고생했어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한 45일 고생하다가 한국 왔는데 뭐 시간만 되면 제가 또 그 이야기도 할 수 있긴 있죠. 중국에서 고생하던 이야기들을. 이게 어떻게 따로 모셔서 탈탈탈해서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뭐 저희가 한 10분, 15분 남았는데 그 시간에 압축해서 듣는다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 탈북 과정 얘기는 저희가 꼭 따로 모셔서 좀 자세히 좀 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얼핏 들으니까 탈북 과정 나중에 진짜 네. 가족들 데려올 때 또 네. 직계 가족도 잃어버리셨다고. 네. 네.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네. 네. 그 얘기는 저희가 꼭 정말 다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이신데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제가 대한민국 와서 제가 제일 처음에 놀랐던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선 인터넷도 발달됐지만은 아직도 알고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과연 북한에 대한 진짜 이제 속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가지고 계시고 근데 통일부에서 2년에 한 번씩은 통일부 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와서 지금 계속 재임하면서 지금 통일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통일부 위원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 남한 분들한테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고 그다음엔 남북한이 통일되면 과연 좋을지 나쁠지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 기관이고 제가 이 교육위원회 되기까지는 또 통일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육을 주고 자격증을 줍니다. 통일교육 전문 강사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은 경기도를 맡아가지고 사무직 근무를 했죠. 그러니까 매 도마다 통일교육협의회가 있고 그 안에 통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경기도를 맡아서 제가 2년 동안 해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공무원들, 대학들, 지역 고등학교 최근에는 제가 오랜만에도 4차례나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 1년 동안에 4차례나 나가서 또 해외 동포들을 위한 통일교육도 진행했고 이렇게 통일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의 힘이 참 중요한데. 그렇죠. 네. 이게 북한에서 참 최고의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떤 인문계가 아닌 이공계를 나온 과학자인데 참 신의 섭리가 아닌가. 이런 분들을 3만 명이 넘게 대한민국으로 보내준 것은 신의 섭리고 이런 분들이 빨리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 동포들 우리 남한 국민에게 북한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식으로 우리가 통일돼야 된다 또 통합해야 된다 이런 걸 설득하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네. 중요한데 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든 지금 보니까 이제 정보 유입에 관련된 걸 지금 많이 말하고 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사실은 제가 제일 불쌍한 게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눈도 가지고 있고 귀도 가지고 있고 입도 가지고 있지만은 마음대로 볼 수가 없고 마음대로 둘 수 없고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게 정말 이건 너무도 안타까운 거고 정말 어찌 보면 봉건 사회 때 조선시대보다도 더 지금 처절한 그런 인권 유린 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북한 주민들이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북한이 지금 계속 이렇게 통제를 하고 폐지한다 쳐도 그거를 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색을 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희망의 이런 모든 이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보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과 우리 대한민국 정말 통일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합심해가지고 정말 우리 탈북자들 이제 4만 명 시대가 점차 앞으로 5만 명 시대, 뭐 10만 명 시대가 되겠죠. 이 우리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이 잘 정착해가지고 정말 통일된 먼저 온 선배로서의 그 모습이 그들한테도 잘 비춰지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탈북자가 지난달 2016년 11월 기준에서 이제 3만 명을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11월 11일 날 3만 5명, 그래서 5명을 넘어섰는데 아마 그동안에도 조금 들어와서 아마 한 3만 10명, 20명으로 이해를 마치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 탈북 역사에서 2016년은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크다. 네. 그래서 거의 한 개 군, 한 개 시의 인구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겁니다. 이제 한 개 도만 와버리면 이게 통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조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북한 주민 800명 중에 한 명씩은 나왔어요 지금. 아까도 계속 숫자로 이해가 빠졌다. 이과 출신이시다. 네. 그게 느껴지는 게 네. 800명 중에 한 명이 왔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2,400만 인구를 잡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죠. 38에 네. 24니까. 네. 그러니까 800명 중에 한 명이 오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많아지면 제가 올해도 독일에 가 보니까 동독이 서독까지 통일될 때 고전해 보니까 점차적으로 많이 이제 동독에서 서독으로 갔던 이런 탈동자들이죠. 독일에서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마지막에는 1년에 거의 막 100만 명 될 정도로 그렇게 막 되더라고요. 그래 와 그렇게 이제 앞으로 되는 세월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한 30만 정도가 탈북해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지금 네. 통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매달마다 나오시는 분 하나원서 나오게 되면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하나센터에서 제가 선배 특강을 지금 매달마다 하는데 그때 하나센터 오신 분들 쭉 보니까 가족으로 오는 분들 많아요. 최근에 그분들 물어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가족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보게 되면 일반 계층도 있지만은 고위층이라든가 간부 계층 있던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물어보면 이제는 오기 전에 진짜 학습 많이 해요. 중국말 공부를 우선 첫째를 하고 예? 중국에서 이제 탈북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준비해. 그리고 중국의 지형을 학습해가지고 지리적 연구도 하고 예. 그리고 미리 전에 돈도 준비하고 그거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탈북하기 위한 그런 만단의 준비를 간부층들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도 네. 예, 이걸 지금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북한 체제가 얼마나 지금 열악해졌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는 걸 이제는 반증하는 예, 그런 자료라고 보면 되겠죠. 김영수 위원께서는 해외 유관기관에 가서도 증언 많이 하셨죠. 네, 그렇죠. 예, 제가 영국에 처음에 갔을 때 쭉 이제 교육을 하는 중에 영국은 또 북한의 대사관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다녔던 분들 있더라고요. 태용호 공사가 바로 네, 그렇죠. 예, 제가 이상한 게 네. 제가 3월달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대사관에서 저희들 와서 했던 걸 미리 감지하고 왜 자꾸 이런 걸 하냐, 조직하냐 이렇게 이제 그 단체다가 예, 연락을 했다 합니다. 근데는 연락해도 분명 그때는 태공사가 있을 때 아닙니까? 아마 제가 갔던 거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탈북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망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교육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요청하는 것도 그때 했던 걸 좀 와서 그대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제가 지금 쭉 해서 올해 한 4개 나라를 지금 돌긴 돌았는데 네. 가서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 관심이 많아집니다. 최근에 제가 느낀 게 독일의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라든가 트리오 대학교 같은 경우는 1380년대에 나온 대학이 아닙니까? 진짜 세계적으로 보면 몇백 년들이 나온 대학인데 그 대학생들한테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진짜 그 사실이 맞냐고. 진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인권 유린하는 나라가 있냐. 왜냐하면 숙박검멸 제도를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는 아무 집이나 들어와서 경찰이 총 쥐고 들어와서 그 집에 누구 있냐고 막 하는 그런 건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행증명서 제도 같은 것도 막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자기 나라 안에서도 짐승 같은 거는 어디 달아나지 못하게 목에다가 이제 목사슬을 매잖아요. 사람도 마치나 지금 그 목사슬 맨 것처럼 북한에서는 같은 지역 안에서만 다니게, 그러니까 다른 지역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나 그분들이 그 경로하는 거 보고 국제사회가 점점 더 알면 정말 김정은한테 그 비난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 이런 생각 강하게 들더라고요. 태영호 공사가 사회로 나와서 이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순간에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식들의 노예의 대를 끊기 위해서 왔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 김 의원님도 거기서 왔기 때문에 자손들이 다 노예로 안 살 수 있지. 거기 살았으면 아직도 노예죠. 네. 아까 이제 3만 명 넘어왔을 때 800명 중에 한 사람이다 이랬는데 중국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0만 명을 계산하면 80명당 한 명이네요. 그렇게 되죠. 이게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노동당원이 10명 중에 한 명이어서 한 240만 명이 노동당원이다. 네. 2,400만 인구 이렇게 보는데 적어도 그 80명 중에 한 명씩만 와도 아마 북한 체제는 저는 붕괴될 거로 봅니다. 네. 오늘 몰라수다 북한 몰수북수 출연하셨는데 평소에 베나TV 즐겨 보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예. 출연은 처음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우선 북한 분기 관련돼 가지고 좀 잠깐 이야기하고 좀 소감 좀 네. 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얘기죠. 네, 외국에 가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이 북한이 과연 붕괴될 수 있냐? 그럼 어떻게 붕괴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붕괴는 꼭 반드시 될 겁니다. 독재 사회라는 거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붕괴되지 않은 나라가 없고 독재자들의 말로는 항상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럼 방법은 어떨까요? 해서 제가 한 3가지는 될 겁니다. 해가지고 첫째는 김정은 스스로의 그러니까 이제 급사죠, 급사. 왜냐하면 돌연사 급사. 돌연사.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김정은의 지금 상태, 저 나이에 지금 현재 신변을 보게 되면 그 키에 지금 130kg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네. 저 나이에 지금 피 덩어리는 피 안에 온통 기름 덩어리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을 거고요. 저 병이 이제 지금 김일성보다도 김정일이가 더 빨리 죽었고 네. 또 이제는 김정은도 더 빠른 나이에 지금 노화가 촉진된 거죠. 저렇게 급사가 빨리 되게 되면 그러면 후계자가 지금까지 완성 안 된 상태에서는 북한 체제에서 다시 3대 세습이 4대 세습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가면 지금의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서는 북한의 고위층들도 이제는 북한 체제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 고시층 속에도 지금까지 보게 되면 독재자의 말로는 항상 이제 가까운 측근에 의한 암살, 테러, 구테타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경로한 북한의 군부라든가 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지금 서로 눈치 보면서 경쟁하는 것 같지만은 서로 김정은에 대한 그런 반발도 꼭 반드시 있거든요. 그들 중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의 대담한 용기가 우리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 평화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면 반드시 이제 그런 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건 또 이제 분기 두 번째가 될 수 있겠고, 마지막은 정보 유입인데 북한 주민들 빨리 개몽시켜가지고 다른 나라처럼 민주화 운동이 강렬하게 벌어져가지고 북한이 스스로 내부적인 폭발로 해가지고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군인들도 지금 군대 가지만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 체제가 나쁜 걸 알면서 대한민국 영화를 보면서 대한민국 노래까지 부르면서 남한을 동경하고 자본주의를 어머니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북한 치 나쁜 거 다 알면서 군대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앞으로 이제 그런 민주화 봉기를 하면 국민의 편에 서지 김정은 편에 서지 않은 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 속에 이제 북한의 붕괴는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네. 안찬일 박사님께서 공동 MC로 고정 출연하신 다음부터 이 게스트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다양화됐다. 물론 그 전에 나온 분들도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이런 시청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아유 뭐 시청자들이 참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고 또 우리 또 베나 TV도 그에 맞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앞으로도 더 모실 거고 아마 우리 김 의원님 외에 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아마 앞으로 더 훌륭한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네, 이 섭외는 전적으로 안찬일 박사님의 공헌이라는 점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출연 소감 들려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자그마한 목소리 가지고 북한 주민들도 저희 오늘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하면 가슴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같은 땅 안에서도 남의 정보를 알 수가 없고 다른 지역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기간에는 오직 김부자를 위해서만 복무해 왔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도 더 많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그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긴 거에 너무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베나TV가 더 많은 정보들을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우리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에서도 몰랐던 북한의 소식들을 더 많이 아는 그런 기회가 생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급사, 암살, 정보 유입에 의한 민중봉기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모두 일어나도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몰수북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